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를 재료로 해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FOMC 회의 결과에서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든 것도 이런 탄력적인 상승의 원인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잠시 후 개장을 앞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 등등 전반적으로 다 일단 상승 출발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이 요즘에 가장 약했던 게 중국 증시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3거래일째 어딘가를 하락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버티면서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증시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 같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안 빠지고 버티니까 상승 전환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 와중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좀 하락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다 같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죠, 사실. 이 전 세계 증시가 하락 추세에 와 있는 거는 일단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미국 증시도 그래요. 미국 증시도 그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이 어딨냐, 여기 있다. 저점과 저점이 어딨냐, 나스닥입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 중요한 의미 있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니 최근에 어떤 단기 상승 추세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혹시나 이제 하락 추세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스닥의 기준은요. 네, 나스닥은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다 딱히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예를 들면 독일 증시 같은 거. 독일 증시 같은 거 보시면 얘도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아무튼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라인들 붕괴시키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선, 예를 들면은 코스피 선물로 치면 300짜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 안 좋죠. 예.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미 지지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었어야 이렇게 그래도 좀 다음번에 미래가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까지 이미 전저점까지 몇 번 내려온 이상 이건 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아무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좋긴 합니다. 가장 양호하긴 해요. 가장 덜 빠졌죠. 코스피 선물로 치면은 거의 선물 400대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400에 해당하는 자리에 와 있죠.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자리일 텐데, 얘는 코스피로 치면 한 400 정도, 선물 400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건전하긴 해요. 그렇지만 얘도 결과적으로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 뭐라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몇 달 동안 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다중천장형이죠. 다중천장형. 이 많은 1년 넘게 쌓아온 이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를 넘어갔다. 이거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넘어갈 거고, 여기는 어떻게 넘어갈 거고, 여기는 어떻게 넘어갈 거고,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다 흐름이 좋지는 않다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눈에 띄는 하락 추세예요.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그 와중에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니까 여기서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 시도 하려고 하는 듯 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고요? 하락 추세라는 거죠. 네, 요런 점들.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래요. 한국 증시는 굳이 볼 것도 없죠. 한국 증시는 1년째 빠지고 있으니까요. 6월 달부터. 2021년 6월 달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한국 증시는 완연한 하락 추세.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착륙 우려, 연착륙 우려 이런 것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금융위기로 갈 거냐, 적당히 극복하고 세계 증시가 회복할 거냐, 다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증시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지지선, 여기 붕괴되면은 진짜 심각할 수 있는데 싶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지선 테스트하고 일단 반등 중이고요.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금융위기로 갈 건지 아니면 연착륙을 하면서 그래도 세계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게 이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하락 추세다. 중요한 거 일단 시장의 의중은 이겁니다.
시장의 의중은 이건데 여기다 대고 뭐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코스피는 하락의 시대가 끝나고 상승의 시대가 열리고 아직 그런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는 아무튼 하락의 세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상승 전환을 하겠다는 명확한 기술적인 신호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나스닥이 제 기술적인 기준상 어디를 건드리니까 나스닥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고민이 별로 되지 않아요. 증시를 봐도 이렇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지표들을 봐도 그렇죠. 뭐 중요한 게 뭐예요? 달러 인덱스 이런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 이게 누가 봐도 우상향이고 정배열이고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신 있게 당장 꺾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누구도 이거 자신 있게 꺾인다고 하기 어려워요. 물론 많이 오긴 많이 왔습니다. 이쯤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달러 강세가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진행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상승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고 더 추가로 강세가 진행될 만한 이유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니 참 기본적인 이슈들이 미국의 긴축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인데 이게 없어졌냐고요. 그거 아니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들. 뭐 금리 같은 경우도 그죠. 주변 상황들 보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고 일단 저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오르던 금리가 미국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장기물 금리는 계속 떨어지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경기 침체 우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증시가 하락 중 반등이고 언젠가 다시 꺾이고 이 하락 파동이 완전히 끝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심리적인 측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의미 있는 투매가 나온 적이 저는 일단 없다고 보거든요. 의미 있는 투매가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제 기분상으로도 그렇고 빅스 지수로도 보여드릴 수 있죠. 빅스가 한 뭐 40, 80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야 좀 투매다운 투매가 나왔네 싶은데 시장은 지금까지 변동성 확대를 제대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이 1년 내내 빠지고 코스피가 1년 내내 빠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투매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난리법석을 오랫동안 펼치고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이게 차분하게 빠진 거라는 거죠. 아직 하방 세력들은 엄청난 힘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 풀악셀을 밟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 최근에 나스닥의 상승이 좀 속임수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나스닥 관련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미 뭐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봤는데 이 그냥 오늘 밤에 있을 일들 그냥 이런 거 좀 더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일단 오늘 밤에 어떤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 밤에 일단 경제지표 발표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매일매일 많은 지표들이 발표는 됩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것들이죠. 보시면은 뭐 몇몇 고용지표가 나오긴 합니다. 뭐 컨티뉴잉 잡리스 클레임, 뭐 챌린저 잡커츠 뭐 이런 것들 고용지표겠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있고요. 뭐 잡리스 클레임 폴 위크 에버리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솔직히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지표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전 내일 지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뭐가 발표되냐면 그 월 초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게 있어요. 매월 첫째 주마다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있거든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니까 요거 잘 봐야 될 겁니다. 내일 밤이에요. 금요일 날 밤. 논팜 페이롤스하고 어닝플로이먼 레이트 요거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난리부르스를 출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건 내일 일이니까요. 이건 내일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면 분할 앞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뭐 제가 테슬라 종목에 관해서 뭐 이랬다 저렇다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 다만 이제 테슬라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그 대장과 같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투자 심리를 결정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적당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 친구들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제약바이오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긴 나죠. 테슬라는요. 삼성전자에 비유하기보다는. 아무튼 어떤 종목인지 대략적으로 좀 감은 좀 눈치는 좀 채셨을 거라 생각하고, 테슬라가 오늘 밤이래요. 4일 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을 포함한 주요 의제를 다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 액면 분할이라는 건 아무튼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액면 분할하니까 뭐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액면 분할은 이제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중요한 종목이라고 밑밥 깔아놨죠. 중요한 종목에 중요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오늘 밤이라니까요. 주주총회가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 더군다나 요즘에 나스닥 주식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근데 변동성이 가뜩이나 큰 테슬라라는 종목에 저렇게 큰 심리적으로 저렇게 큰 이벤트가 있다면은 나스닥 지수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이제 내심 속으로는 이거 오늘 밤 폭락합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대폭등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대폭등을 기대하는 게 더 오늘 밤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개인들 그저 계속 뭐 주식 사주고 있으니까 액면 분할이 된다. 액면 분할 단기적으로 뭐 호재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호재로 받아들여주는 게 뭐 맞긴 할 겁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액면 분할 이슈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에 테슬라나 시장은 그 액면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볼린저 밴드 일봉 상단을 살짝 살짝 찍고 나온 나스닥 지수인데 오늘 밤에 그런 소식 나오면 이 볼린저 밴드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이 찍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 가능성들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나스닥 지수에 대한 뭐 대응은 뭐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상황이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따블로 가. 이게 안 그래도 리플로 어떤 분이 표현을 그렇게 써주셨는데 딱 그겁니다. 너 여기쯤에서 그만 이익을 확정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여기서 더 기다리면 너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버티면 수익이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지금 그런 중요한 변곡 자리 제 인생의 변곡에 온 거죠. 뭐 사실 뭐 제 인생의 변곡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쨌든 저는 코스피 쪽의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하여튼 나스닥 일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큰 고민을 할 때긴 하다라는 겁니다. 묻고 따블로 갈 수 있는 묻고 따블로 간다라는 선택을 일단 전 해놓은 거고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투자 성향이 좀 많이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저의 인생의 굴곡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지금쯤 한 번쯤 뭐 수익을 확정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시 하락 포지션 또 구축하고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제가 잘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잘 잡아놨으니까 평단가 기가 막히니까 한번 저는 뭐 이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계속 갖고 가 보겠다. 그래서 어떤 시세의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요. 이 지금 하락 추세니까 이게 투매 쪽 요런 걸 잘 보면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투매가 나왔냐? 저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지금 제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저의 선택이 잘못돼서 수익이 다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보다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청산을 했을 때 이거 못 먹을 수 있는 이 투매 이런 거 혹시나 못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저는 훨씬 더 좀 그런 위험성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없어요. 예.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손해를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한번 수익을 누적시켜보는 습관을 계속 갖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뭐 수익을 누적시켜 보시라 여러분들한테도 손해는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뭐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이
그 손해를 누적시키고 버틸 때가 맞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건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아무튼 저는 일단 이 보편적인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일단 어떤 일이 생겼간에 일단 수익을 누적해야지 손해는 누적시키면 안 된다라는 경험을 좀 얼마 전에 좀 얻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욕 먹더라도 꼭 필요한 이야기다 싶어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투자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뭐 책임을 져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잘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하여튼 욕먹을 각오하고 뭐 일단 이 해야 되는 이야기라 이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제 경험상 느낀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손해는 안 누적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시 잡으셔야죠. 그죠? 다시 잡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놔줬다 다시 잡으면 된다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이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저의 청산 기준은 일단은 넘어선 겁니다. 여기 돌파한 척하면 일단 고개 갸우뚱하고 일단 전 청산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봐요. 근데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버텨본다고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선택이 말씀드리지만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테슬라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급등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차라리 흐뭇할 것 같아요. 차라리 폭등해라. 차라리 볼린저 밴드를 한 2, 3% 이상 뚫고 나가라 하는 게 뭐 차라리 저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말없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고 해서 하방 포지션 여기서만 오늘 밤에 들어가고 그건 아니죠. 그죠? 매도세 확인하고 드리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들 다 했고 아침에 국제유가 점검했고 그리고 뭐 채권 금리 혹은 달러 인덱스 이런 이야기들 했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따로 하고요. 오늘 밤에 그저 빅스 지수 그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죠. 한 번만 좀 볼게요. 한 번만 보고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빅스 지수 그죠? 빅스 지수 보시면 지금 21 어딘가에 있잖아요. 22분에 있잖아요. 여기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를 지키면은 결과적으로 24도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시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한국 증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완연한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올라오는 건데 여기 삼성전자는 박스권이고 뭐 물론 더 밀려 올라가려고 시도는 합니다. 근데 위쪽에 저항이 위쪽에 저항이 겁나게 무거움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분명히 잘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답답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좋을 수는 있어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굳이 한 가지 정도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콜옵션 관련된 부분을 좀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옵션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 지수의 지지와 저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의 투자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지표 중에 이제 콜옵션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콜옵션들이 일단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선물 지수가 일단 고점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선물 지수가 고점 많이 높였죠. 자, 이제 콜옵션들 꼬라지를 한번 쭉 보자고요. 저기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한 1점대부터 외가부터 좀 볼게요. 외가가 아니네요, 이거. 그죠. 살짝 외가 옵션부터 볼게요. 1.85짜리 옵션부터 보면 이 고점이 여기 있죠. 지난번 7월 29일 날 만들었던 고점이 여기입니다. 7월 29일 날 선물이 고점을 326.5를 찍었을 때 고점이 여기고요. 오늘 고점 높아졌죠. 근데 콜옵션이 명확하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어때요? 3점짜리도 고점이 명확하게 낮아지고 있고 4점짜리도 6점짜리도 8짜리도 10짜리도 전부 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얘 하나 15짜리나 와서야 이제 고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네요. 근데 그 다음에도 보시면 뭐 이런 모습들이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콜옵션들이 힘이 없다라는 거 일단 하나 좀 볼만한 단서이긴 합니다. 잘 가는데 시장이 왜 힘이 없지? 물론 이거 극복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일단 좀 이상한 점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풋옵션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선물 저점이 7월 4일 날 나오고 여기 6월 23일 날 저점 한번 나오고 7월 4일 날 저점이 한번 더 나왔단 말이죠. 여기 저점 저점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여기서 풋옵션들이 다이버전스가 일스틸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풋옵션을 보면서 한마디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난번에 6월 말 7월 초까지 해서 개인들의 풋옵션 추격이 좀 너무 과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개인들이 겁나게 하방으로 추격하고 인버스 사고 곱버스 사고 하여튼 하방 베팅 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 세상 새옹지마입니다. 새옹지마.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고, 6월 말에 이례적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많이 빠진 거고요. 이례적으로 이때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이 기뻤겠죠. 이때 이제 입이 찢어지고 이때 기분이 좋았었으니까 지금 이제 또다시 시련을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시련의 시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시간도 또 올 거예요. 하여튼 일단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와서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 아직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한국 증시는 너무 아직 한참 멀었고 힘이 없고요. 하여튼 그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1200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200 부근의 저항도 좀 있지만 저항이 좀 약합니다. 한 1210 정도까지는 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볼게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가 되고 대항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손해가 너무 많다면 적당히 끊으셔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7원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어요. 비록 하락 마감이지만 1307원짜리에 뭐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잘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한국 증시에 미래가 있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혹은 물론 여기가 이제 추세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둥근 천장형을 확인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좀 아직 한참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둥근 천장형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이건 일단 이거는 무조건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는요.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항 누적시켜 놓고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지지력 누적시키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다시 여기 지지력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계속 밀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신고가 영역이에요. 신고가 영역. 원달러 환율이 월봉상으로 보면 신고가 영역이라서 더 이상 저항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지, 자그마한 명분만 있으면 이거 하루에 10원, 20원씩 튀어오르는 거는 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도 그냥 편안하게들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세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